용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한 게 이커머스 사업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매출이 커져 있더라고요. 매출이 찍혀서 그게 입금될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셀러의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해외에 내 물건을 팔아보자 2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1부에서 모셨던 호벤니코님과 나머지 이야기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호벤니코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호벤니코라고 합니다. 역직구 초보예요. 초보가 일본 아마존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호벤니코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초보자고 역직구가 처음이라면 셀리오스 방식으로 리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마존 시스템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딩을 해서 광고나 마케팅을 신경 쓰는데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잖아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 운영 방법을 익혀서 자신만의 상품을 파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셀리오스 같은 경우를 하면 아마존 운영 방식을 좀 익힐 수 있을까요? 아마존 운영 방식이 두 개인 거잖아요. 셀러가 직접 배송하거나 FBA 창고에 넣거나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리셀로 먼저 익히고 나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셀리오스로 많이 팔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아마존 시스템에도 익숙해지고 중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만의 상품? 그 흔히 말하는 PB, 프라이빗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호벤니코님도 지금 PB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제 막 PB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분들한테 조금 팁을 주실 수 있으실 게 있으신가요? 이건 진짜 소소한 팁인데 아마존이 이제 셀러 가입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개인 계정과 프로 계정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네. 개인 계정은 공짜예요. 네이버처럼 돈이 안 들어가요. 음, 근데 프로 계정은 4만 원 정도 돈을 매달 낼 거예요. 근데 저는 프로 계정을 추천드려요. 아, 처음에 하시는 처음 분이요? 시작할 때. 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2022년까지는 지금의 쿠팡처럼 아마존이 내부 데이터를 공개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툴이 나와서 리뷰나 랭킹으로 판매량을 그냥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 데이터를 아마존이 프로셀러한테는 공개를 해주고 있어요. 월 4만 원이 비용이 크다면 큰데 아마존 내부 데이터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 아마존 내부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이버 데이터랩 같은 느낌인 거죠? 네, 맞아요. 네이버 데이터랩은 이제 순위가 나오는 거고 네네. 아마존 내부 데이터는 매달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나가는지 나오는 그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좋은 거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링크나 돈 주고 쓰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거 외에도 다른 걸 더 쓸 수 있는 아마존 프로 버전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40만 원, 50만 원이면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4만 원 정도라면 사실 그렇게 크게 막 부담될 정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프로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데이터 접근이 원활하다 보니까. 또 다른 팁은 또 없을까요? 일본 상표권을 등록해서 아마존 브랜드셀러로 바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본 상표권 등록이요? 네. 한국 사람이 일본의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건? 그 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한테 일본 상표권을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상표 번호를 받아요. 등록 전에 나오는 번호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 번호를 아마존에 등록을 하면 브랜드셀러로 권한이 생겨서 조금 더 다양한 툴을 쓸 수 있어요. 한국 변리사님한테도 그걸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수료 얼마냐, 그리고 정산이 어느 정도 일어나냐. 되게 민감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아마존은 좀 어떤가요? 아마존은 판매 수수료 자체는 카테고리별로 다른데 보통 10에서 15% 정도를 잡고 있어요. 네네. FBA 수수료는 말 그대로 창고 서비스랑 배송 서비스인데 무게가 낮으면 222엔 정도 나오고요. 진짜 엄청 큰 거 260cm 정도 되는 한 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FBA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을 권장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4월 지금 접수하고 있어요. 고비즈 코리아에 네. FBA 수수료를 7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거의 보통 매년 4월에 신청이 돼요. 그래서 4월 지금 접수 중인데 접수를 하고 선정을 기다리면 선정된 이후부터 그 해 우리가 낸 FBA 수수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라에서 무언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서류 작업이 좀 귀찮긴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니까 이런 것들도 꼭 놓치지 말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비지 코리아 가셔가지고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정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에 되나요? 정산은 스마트 스토어랑 똑같이 배송 완료 후 8일 뒤에 출금을 할 수 있거든요. 고객이 주문이 만약에 오늘 들어왔어요. 4월 12일이잖아요. 보통 배송 예정일이 4월 19일에서 4월 21일로 잡혀요. 아무래도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배송 네네. 기간이 FBM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아. 셀러가 직접 배송하는 네. 거. 그러면 이제 4월 21일이 배송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8일을 더하면 4월 29일에 출금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것도 사실 FBA냐 FBM이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겠네요. 네, 그럼 FBA는 주문하고 이틀 이내 배송 완료가 찍히거든요. 그쵸. 그럼 그때부터 8일 뒤에 출금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출금 신청을 하면 아마존 가입할 때 가상 계좌 번호를 입력하게 돼도 저희가 일본 계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일본 가상 계좌 입력한 대로 출금이 돼요. 아마존에서 가상 계좌까지 보통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기간을 따졌을 때 셀러가 직접 배송할 때는 주문 받고 보통 3주면 제 통장에 꽂힌다. FBA 창고로 쓰면 2주면 돈이 꽂힌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네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뭐 G마켓, 지배본가 뭐 그 정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FBM하고 FBA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 FBM하고 FBA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FBM은 이제 풀필먼트 바이 머천트라고 해가지고 셀러가 배송사를 통해서 일본 고객한테 직접 보내는 게 FBM이고요. FBA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아마존 창고에 쿠팡 로켓처럼 입고를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아마존이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을 FBA라고 해요. 그럼 아까 전에 셀리오스도 있고 PB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두 방식 다 FBM도 이용할 수 있고 FBA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일본 아마존을 한 6년간 운영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한 6년 운영하셨으면 좀 재밌었던 일? 재밌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하면서 딱히 재미난 일은 없었고 그냥 즐거우면 이제 매출이 찍혀서 그게 입금될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그러면 어려웠었던 일이 뭐가 있었나요? 어려웠었던 거는 이제 최근에 가장 머리 아픈 건 아무래도 환율이겠죠? 구매 대행을 하나, 직구를 하나, 제일 머리가 아픈 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맞아요. 환율이 바뀌는 게 가장 힘들죠. 엔화가 1080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가격을 계속 여러 번 수정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엔화 표기 가격을 바꾼 거다 보니까 일본인 느끼 그게 비싸다고 인식이 돼가지고 아, 그쵸. 초반에 이제 매출이 눈에 띄게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좀 이제 바꿨죠. 원래는 스큐라고 하죠. 품종 자체가 되게 10개 이하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다품종 소량 판매로 늘렸어요. 객단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매출이 조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 일본 아마존 정말로 돈이 되나요? 제가 계속 매출을 내고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인터뷰를 나올 수 있었겠죠? 아, 그쵸.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시작해도 돈을 벌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시작하기 어렵지 않냐가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느꼈던 이제 시기를 이제 3개로 나눠서 하자면 5년 전, 3년 전, 지금으로 나눠볼게요. 5년 전에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이제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이템을 올리면 그냥 팔렸어요. 그쵸. 그럴 때 있었죠. 마땅히 한국에는 아마존 강의가 별로 없기도 해가지고 아마존 강이라고 해도 대부분 미국이 주였어요. 맞아요. 일본 아마존은 속된 말로 뒷방, 늙은이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미국 아마존이 원래 핫했죠. 유럽도 좀 핫했는데 일본은 뒷방 늙은이 느낌이긴 했어요. 3년 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이제 배송도 원활하지 않는데 물류비가 3배 정도 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대다수 셀러들이 나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쵸. 그때는 사실 물류 자체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저는 꽤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알려드린 아마존 데이터는 브랜드를 등록한 셀러한테만 오픈된 서비스였어요. 아마존에서는. 네네. 근데 지금은 미국, 일본, 유럽은 프로 계정 셀러면
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도 있고요. 5년 전에는 한국어 지원이 잘 안 됐어요. 영어랑 일어로 판매자 센터랑 의사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어 지원이 있긴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지금 일본 아마존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경쟁셀러 숫자가 유의미하게 줄어든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랑 환율이 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경쟁자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존이 확인은 좋아졌고 경쟁자가 제거된 상황이다 보니까 꽤나 매력적인 시작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제 주위에서 이제 일본 아마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처음에 Q10으로 시작을 하다가 Q10에서 뭔가 잘 팔려. 그러면 이제 일본 아마존도 좀 해볼까? 아니면 라쿠텐도 좀 해볼까? 이러면서 대부분 넘어가시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Q10 재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풍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곧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아마존으로 일본 아마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게 일본 아마존은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호벤니코님이 보시기에 일본 시장은 좀 어떠세요? 일본 시장은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현재 시장 규모 자체가 인구가 일단 많고요. 커머스 시장 규모 자체가 커요. 두 번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한데 일본은 아직 온라인 판매 비율이 엄청 낮습니다. 네네 맞아요. 아시다시피 팩스와 도장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온라인 시장 자체가 아직 덜 발전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판매 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이 34% 정도 되거든요. 규모에서. 근데 일본은 고작 11%밖에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이커머스보다 더 커대요. 규모가. 거기에 이제 코트라에서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향후 14년 동안 매년 5%씩 성장한다고 보고서가 작성돼 있거든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온라인 커머스가 성숙기인 반면에 일본은 성장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호베니코님 말이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일본을 만화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면 만화에서 온라인 만화로 넘어오는 곳에서 웹툰을 현재 지금 일본에서 1, 2를 다투고 있는 게 카카오랑 그 네이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이 사실 PC 세대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PC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을 쓰고 그 스마트폰에서 무언가를 하는 건 익숙한데 이제 PC 세대가 없다 보니까 그걸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어쨌든 일본도 스마트폰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커진다면 분명히 온라인 셀링은 클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리테무 들어와서 난리도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좋긴 하지만 꼭 우리나라 시장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일본 시장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인터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네네. 저는 이제 대학생 시절 이제 아르바이트 대신에 용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한 게 커머스 사업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매출이 퍼져 있더라고요. 자랑이신 거죠? 네. 유튜브에서 보통 올바른 방향으로 그냥 지속적 노력하면 매출이 오른다라고는 계속 들었는데 저는 이제 믿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가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저한테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제 일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어 못해도 됩니다. 요즘 AI 번역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AI뿐만 아니라 팝팝만 해도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시작할 때는 아마존에서 일본이 주가 아니었어요. 5년 전에는. 인터뷰 정보를 토대로 시작할 수 있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이 인터뷰만 봐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일본 아마존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아마존이라고 하면 미국 아마존 시작하는 법, 미국 아마존에서 가입하는 법 이건 있는데 실제로 일본 아마존을 가입하기조차도 블로그에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다 일본 아마존 셀러 가입이라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일본 아마존을 시작을 하면 향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경쟁자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이제 Q10 고인물들은 아마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노선이니까 그런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일본 아마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024년 일본 아마존은
제가 비교했을 땐 2016년 스마트 스토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016년 스마트 스토어면은 이제 그때는 스마트 팜이 완전히 망하고 그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만들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을 때 정도였을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일본 아마존. 저는 딱 이해가 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호베니코님이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본 아마존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새로운 여러분들의 도전초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남들이 많이 안 하는 곳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일본 아마존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은 일본 아마존 관련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일본 아마존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셀러A에서 새로운 셀링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넓은 셀링의 세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